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 모형에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에서 분산분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 클래시컬한 바 모형에서는 그 충격 반응 함수라는 그 자체 그 함수가 있고요. 뭐 발스라는 패키지 보면은 이제 S바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하면은 충격 반응 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EV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분산분해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주 클래시컬한 다모형에서는 분산분해 함수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또는 이제 코드로 분산분해를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바모형에서도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연 파라미터, 타임 베리잉 파라미터 바 모형이라든지 다른 변형된 바 모형 같은 데서는 충격 반응 함수는 계속 제공을 하는데 분산분해는 그 코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분산분해를 직접 계산해야 될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 네 개의 변수가 있다고 따져볼게요. 그래서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D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이라고 그럴게요. 이 A, B, C, D라는 변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바모형이라는 게 뭐였죠? 바모형이라는 것은 그 서로 다 내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외생화시켜서 우리 그 바모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했을 때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런 거를 외생화시켜 가지고 그 촐레츠키 디코포지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을 통해서 외생화를 시킨 다음에 고유한 충격을 파악하는 거죠. 충격. 그래서 그러니까 바모형이라는 게 A가 종속 변수인 이퀘이션, 그 다음에 B가 종속 변수인 이퀘이션, C가 종속 변수인 이퀘이션, D가 종속 변수인 이퀘이션을 각 변수들의 시차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어, 축약 모형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통해서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파악되는 것이 A 방정식에서 오차항을 가지고 외상화시켜서 나오는 충격들이 뭐 A 충격, B 충격, C 충격, D 충격 되겠죠. 일반적인 게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것이, 예서 뭐, GDP라든지, B라는 것이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C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물가라든지, 환율이라고 그럴까요? D라는 것이. 이러면 GDP라든지,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내생성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은 GDP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반응할 수 있고, 금리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반응할 수 있고, 물가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변화할 수 있고, 환율 자체 충격이 왔을 때 또 환율이 반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변수로 충격 반응 함수를 그리면은 결국에는 16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GDP도 GDP 충격이었을 때 반응하는 게 있고, 금리 충격이었을 때 GDP가 반응하는 게 있고, 물가 충격이었을 때 GDP가 반응하는 게 있고, 환율 충격이었을 때 GDP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바모형을 4개의 변수를 가지고 돌린다 그랬을 때 보면 충격 반응 함수는 한 16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6개 나온 거는 이게 충격 반응 함수인데, 분산분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환율 같은 거 예를 들면 환율이라는 것이 GDP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하고 금리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하고 물가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하고 자체 환율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인 중요도 그죠?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분산분해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요 강의 노트 몇 개 한두 페이지 정도 읽고 제가 좀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충격 반응 함수와 분산분해라는 것은 분석은 충격 반응 함수와 더불어서 반응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것은 다양한 충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수들이 반응하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고요. 분산분해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것이 다양한 경제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이 전제는 뭐냐면요. 이 충격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바모형에서 그 에스마 모형, 그 구조적 바모형에서는 각 충격들은 1로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 구조바 모형에서는 단위 충격들은 1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 분산이 1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각 충격들이 1단위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스케일은 동일하게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모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벡터 이동 평균이라 해서 원래는 그래서 yt는 알파 yt-1 플러스 여기서 엡실론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AR 모형이라 했죠. 이게 이제 바 모형이죠. 그러니까 바 모형이라는 것은 자체의 시차 변수 그러니까 yt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체의 내생적인 시차 변수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바 모형이라고 그랬고요. MA라는 것은 오차항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였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yt-1은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성립하면은 알파 yt-2 t-2 플러스 엡실론 t-1 이게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yt는 알파 yt-2 플러스 엡실론 t-1 플러스 엡실론 t 그러면 이거 알파 제곱 yt-2 플러스 알파 엡실론 t-1 플러스 엡실론 t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알파 p yt-p 그러니까 t 시점까지 쭉 당겨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엡실론 t 플러스 알파 엡실론 t-1 플러스 알파 제곱 엡실론 t-2 쭉 이렇게 오차항들의 합으로 계속 표현되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알파가 1보다 작고 p가 아주 멀리 떨어졌으면은 요 부분은 이제 0에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요 1번이라고 된 yt는 알파 yt-1 플러스 엡실론 t 이렇게 var 그러니까 y에는 여러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내생 변수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체 레그 함수로 표현됐던 것이 결국에는 MA로 무빙해버리 오차항으로 표현하면은 오차항의 합으로 이렇게 쭉 표현되는 게 이게 무빙해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보면은 yt라는 것은 이 ut라는 것은 이제 그 바모형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가지 내생 변수가 있는데 이들 간의 분산 공분산이 i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분산들은 자체 분산들은 표준 편차가 1이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관련성이 없고 그죠? 이렇게 된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공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충격들이 다 외생적이라는 얘기죠. 다른 거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i번째 표시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이건 변수 두 개인 경우를 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아까 뭐였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네 개 변수 n이 네 개다. 그래서 뭐 GDP라든지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렇게 네 개 변수 있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제2번째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환율이 네 번째에 위치했다 그러면 네 번째 이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무빙해 버리니까 무한합으로 쭉 되는 거니까 과거를 쭉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환율이라는 것은 GDP의 과거 값들, 그렇죠? 또는 이제 무빙 에버리지 해버리면은 그 GDP 충격의 그 오차항들의 무한합들 있잖아요. 과거 처음 T 시점부터 과거까지. 그다음에 금리의 오차항들의 무한합들. 그다음에 물가의 오차항들의 무한합들, 환율의 오차항의 무한합들 이런 거의 합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분산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제곱시키는 거죠. 오차항들을 제곱시켜가지고 근데 전체 하나 봤을 때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뭐 첫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영향받는 충격의 환율이라는 게 반응하는 것이 GDP 충격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물가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환율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을 하는데요. 요거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분산분해니까 충격이라는 것을 제곱시키면은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충격들을 각각을 제곱시킨 다음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0.2 그러니까 제곱해서 분산을 구해봤더니 GDP가 0.2가 나오고 요걸 0.3이 나오고 물가 충격도 0.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0.1 금리 충격이 0.2 정도 되고 물가 충격은 0.3 정도 되고 환율 충격이 0.4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요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체 1이 되죠. 그렇죠? 그 1 중에서 GDP 충격이 차지하는 비중 0.1. 그렇죠? 또는 이제 다시 한번 수식으로 얘기하면은 전체 충격들을 다 합치면은 민감도를 합치면 0.1 플러스 0.2 플러스 0.3 플러스 0.4 전체를 합치면 요거 되는데 이 중에서 GDP 충격이 0.1 반응했으면 요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합 중에서 0.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계산해 보면은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충격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이 중에서 GDP 충격이 환율의 변동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것은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변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얼마나 크게 반응하느냐 이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분산분해라는 것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R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예를 좀 들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은 뭐냐면은 제가 임의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임의 값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산분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var라는 함수, vars라는 패키지에 있는 var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이제 거기에 fev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분산분해를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방식대로 한번 분산분해를 계산해가지고 서로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A라는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에서 16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1에서 16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행렬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바모형에서의 그 충격 반응이라든지 분산분해라는 것은 항상 그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변수 있다 그러면은 4개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하다 보면은 16개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정방행렬, 그죠? 그냥 정사각형의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1, 2, 3, 4, V2는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 그죠? 그래서 V1, V2, V3, V4라 했으니까 요걸 이름을 좀 바꿀게요, 그냥. 요거는 그냥 WXY, YZ라고 요거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것이 이제 가상의 어떤 충격 반응 함수라고 따져볼게요. 자, W라는 충격이 있고, X라는 충격이 있고, Y라는 충격이 있고, Z라는 충격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시간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3, 14, 15, 16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격 반응 함수라고, 우리가 계산된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한번 가상을 하시죠. 자, 그래서 분산 분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격 반응, 이 반응 함수, 충격이 왔을 때 반응하는 이 값들을 제곱시켜서 분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꺽쇠 제곱해서 그냥 A라는 것을 제곱한 것을 여기다 한번 값을 만들어서 ASQ라고 만들어 보죠. 그죠? 1을 제곱하면은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죠?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3이었는데 3을 제곱하니까 9가 되고, 4를 제곱하니까 16, 그죠? 여기도 5였는데 5를 제곱하니까 25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충격 반응 함수 요 자체를 그냥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ASQ라고 제가 정의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음, 그래서 원래 충격 반응이 있었을 때 분산분해는 일단은 그 값을 제곱해요.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를 누적합을 시키는 거죠. 잠깐만요. ASQ라는 것은 이 누적합이 되죠. 그럼 누적하면 어떻게 되죠? 요 W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W만 따져보면 누적합이라는 것은 그 이전 것까지 다 합치라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이 앞에 값이 없기 때문에 누적합이 그냥 1로 떨어지겠죠.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누적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제곱한 것들의 누적합은 기존 앞에 1이 있었고 지금 4니까 누적합이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누적하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값은 9의 이전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4 플러스 9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되세요? 16이 있는데 이전 값까지가 9, 여기 14였잖아요. 그래서 16을 합치면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W10만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결국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1, 5, 14, 30 이렇게 누적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분해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충격 반응 함수가 있었을 때 이 반응들을 제곱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곱한 것들을 가까이서 누적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적인 중요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그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구했는데 이제 열별로 누적합을 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열별로 안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 16까지 다 누적합이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를 1부터 이쪽 이제 그 원래 그 a를 제곱한 거가 a 스퀘어였잖아요. 근데 디멘전이 차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제곱합이라는 것을 그냥 ASQ랑 동일하게 일단은 임의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ASQ 섬이라고 이렇게 아까랑 동일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값을 대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열부터 이 ASQ 섬의 마지막 10까지 있죠? 10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각 열별로 ASQ 우리 제곱한 것들을 컴썸이라고 있죠. 큐뮬러티브 썸이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큐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 열별로 구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였죠? 예상하는 게 원래는 제곱하는 게 1, 2, 3을 제곱했던 게 2를 제곱하니까 4, 그렇죠? 3을 제곱하니까 얼마였죠? 9.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됐었죠. 요거 제곱합을 그러니까 누적합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열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은 이제는 없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5 그죠? 요거는 14 14에다 16을 더하면은 30 그래서 1, 5, 14, 30 누적합을 구하면 그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ASQ 썸이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그래서 ASQ 보면은 1, 5, 14, 30 이게 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충격 반응 함수를 제곱시키고 요걸 누적합을 구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분해라는 것은 분산분해라는 것은 이 누적합시킨 거, 제곱에 누적합시킨 거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일단은 이 토탈이라고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1 플러스 25 플러스 81 플러스 169 이거는 5 플러스 61 플러스 100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각 요 4개 변수 있을 때 요거를 이제 S1이라고 그러고 S2라고 하고 S3라고 하고 S4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걸 합을 구해요, 그냥. 그죠? 각 행별로 누적된 것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상대적인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30 나누기 S4 요거 같은 경우는 174 나누기 S4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합 중에서 각 누적합들의 누적합들의 비중, 요걸 계산하는 것이 이제 분산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열별로 가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누적합은 어떻게 구했었죠? 여기서 컴썸이라는 큐뮬러티브 썸이라는 컴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적합을 구했었고요. 근데 행별로의 총합, 행별 총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이제 로우 썸즈라고 있어요. 로우 썸즈. 이 함수라는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별 총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행렬을 만들고 그래서 충격 반응 함수라고 A라고 가정하고 요 각 원소들을 제곱시키고 그 다음에 열별로 내려가면서 누적합수를 구했고요. 그래서 누적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행별로 따졌을 때 행별로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을 각 변수의 그 누적된 합들을 행별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EBD라는 것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만든 다음에 보세요. 이 ASQ 썸이라는 것을 뭐였냐면은 ASQ 썸이라는 것은 각 변수들의 반응을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그 누적합 열별로 누적합을 구해서 죄송합니다. ASQ 썸이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누적합을 구했잖아요. 제곱한 것들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네들도 누적합을 구고 4개 변수 있을 경우 이렇게 했을 때 각 행별로 총합을 구해가지고 각 원소들을 총합으로 나눠주면 그게 상대적인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BD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제곱한 거를 누적합을 한 거를 각 행별로 행별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나눠줘라. 그럼 상대적인 비중이 되잖아요.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총합이 100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A라는 변수 제곱한 누적합, 그 열별 누적합을 봤더니 30이에요. 그러면 전체 반응, 전체가 100인데, 얘네는 30을 가지고 있고, 얘는 2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100인데, 30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은 100분의 30, 그래서 30% 되는 거죠. 그래서 0.3이라고 나올 텐데 요거를 퍼센티지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그냥 여기다 100을 곱했죠.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은 한 두째 자리 정도까지만 리포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FEBD라는 그 분산분해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FEBD 보시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각각 제곱해서 제곱의 누적합을, 그렇죠? 이제 절차상으로 봤을 때 1단계는 뭐냐면 각 변수를 제곱해라, 그죠? 그다음에 아래로 누적시켜라, 그죠? 누적합을 구해라. 세 번째로 뭐냐면은 행별로 행별로 총합을 구해서 이 총합을 각각의 변수에다가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을 만들어라.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 분산분해의 총합은 100이 될 수밖에 없어요. 0.36. 그러니까 1 핵을 한번 볼게요. 0.36 플러스 9.06 29.35 플러스 61.23. 잠깐만요. 0.36이죠. 플러스 9.06 29.35 플러스 61.23. 이렇게 하면 100이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산분해라는 것은 다양한 충격들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각 충격들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어떤 1에서 16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바모형이라는 것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그 발스라는 패키지에 있는 FEBD라는 것이 FEBD가 계산한 값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요걸로 계산한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요걸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바모형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거 그 바모형이 어떤지는 제가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한번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데이터를 좀 지울게요. 발스라는 패키지에 이제 캐나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캐나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1980년 1분기부터 뭐 2000년 4분기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Q1, Q2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분기 자료구나. 그다음에 첫 번째라는 것은 이제 고용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고용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드 생산성이라는 거 1인당 아웃풋일 거예요. 그다음에 실질 임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거 과목에 대한 자세한 거는 안 할게요. 자세한 건 안 하고 그냥 오토 플러스 한번 그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뭐 과목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목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정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 데이터도 보면은 이게 터지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터지는 거겠구나. 요것도 시간이 갈수록 터지겠구나. 실제 임금도 시간이 갈수록 터지겠구나. 뭐 실업이야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좀 정상성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요렇게 터지는 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그 마모형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터진다는 얘기는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어, 요 알파가 1이냐 알파가 1보다 작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레고 오퍼레이터를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알파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거 수렴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무한합을 구한다 그랬을 때 이 무한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무한합을 계산하는 거는 1에서 5까지 1부터 5까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패턴을 곱하면요. 그 패턴이 R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곱하면은 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R의 S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있는 건 다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남으니까 1-R의 N 플러스 1승이다. 그렇죠? 그래서 S라는 것은 1-R의 N 플러스 1 나누기 1-R이다. 자, 그래서 무한합을 구했을 때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갈 경우에 이게 특정한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r이라는 것이 1이나 r이 1이면은 사실은 정의가 안 되죠.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r이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0.9의 무한대승 요거는 0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아까 우리가 마모형이라는 것은 AR 모형이라서 YT라는 것이 YT-1의 함수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재정리하면은 YT라는 것이 오차항의 무한합으로 정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오차항의 무한합 앞에 이 R이라든지 알파라는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보다 작아야지만 무한합이라는 것이 정의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어떤 무한합을 구했을 때 우리가 합이 구해진다. 그래서 바모형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모형이라는 것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까 MA 모형, 무빙 에버리지 모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오차항의 무한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쭉 표현되는 것이 바모형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원래는 YT라는 것이 알파 YT-1 플러스 엡실론 T였는데 요것이 이제 VAR 그래서 그 자기의 과거 변수로 표현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오차항으로 표현한 것이 벡터 무빙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 반응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차항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기 떨어졌으니까 한기 후에 YT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물론 이제 요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를 바로 해서 이제 그 외생화된 충격을 파악을 하긴 할 건데 이랬을 때 보면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TT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기가 떨어졌으니까 한기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거는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두 기후에 Y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하는 게 충격 반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VMA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통계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죠? 통계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first moment하고 second moment가 필요하다 그래요. first moment는 뭐냐? 평균이고. 근데 평균이라는 것은 무한합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오차항의 평균이라는 것은 0이니까. 그렇죠? 근데 second moment는 분산이에요. 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차항의 무한합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분산의 무한합이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오차항 제곱하면은 그 시점별로는 독립적으로 가정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이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동분산 가정하면은 엡실론 t의 시그마하고 엡실론 t 마이너스 1의 시그마만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이제 무한합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오차항들의 무한합을 분산을 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파가 1보다 작아야지 어떤 특정 값을 수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만은 우리가 바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모양새를 띌 경우에는 이런 것이 그 오창의 무한합들이라는 것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캐나다라는 데이터는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차분해서 캐나다 2라고 저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분한 값들은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차분한 값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바모형에서는 최적 시차, 그러니까 바모형이라는 것이 내생적인 변수들을 서로 간의 내생적인 변수들의 과거값들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설명문수를. 그런데 설명문수 시차를 몇 가지 넣을 거냐. 요거는 이제 옵티말 레그라는 그러니까 varSelect라는 함수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쭉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맨 위에 거만 보는 거죠. 셀렉션 보면은 아카이케도 그렇고 해난 퀸이라든지 슈바르츠 크라이테라든지 파이널 프레시션 모두 다 최적 시차는 1이다. 그래서 과거 값은 1만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모형을 돌릴게요. 그래서 바모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축약 모형을 돌리는데 우리가 차분한 캐나다 2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시차는 1만 적용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차분한 변수들은 어떤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수한 값만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바 모형에는 상수한 값만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바 투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수를 몇 개 썼죠? 캐나다 2에는 이 변수가 4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4개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 우리 제약 조건이라는 것도 이제 4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y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게 E 프로드 그다음에 실질 임금 그다음에 실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충격들이 나올 거거든요. 충격. 그래서 음, 고용 충격이라고 그러고 생산성 충격이라고 그러고 실질 임금 충격이고 그다음에 실업 충격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관계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구조적인 걸 파악하는데 우리 바모에서 봤었지만은 제약 조건의 수는 2분의 n-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개 변수이기 때문에 6개 6개의 제약 조건 0의 제약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요 부분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제약 조건을 이게 촐레츠키 형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촐레츠키 형태로 제약 조건을 부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약 조건을 만드느냐 봤을 때 보면은 그냥 A맷은 다이아고널 4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트릭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는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넣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A맷 중에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A맷의 로어 트라이앵귤러는 아까 4 곱하기 4 있었을 때 4 곱하기 4, 4 곱하기 4 곱하기 4였을 때 대각선 기준으로 이 로어 트라이앵글러에는 그냥 NA를 집어넣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A맷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맷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로어 트라이앵글러 그 대각선 밑에 부분은 뭘 넣느냐? NA라는 걸 집어넣어라. NA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제약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A맷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약 조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축약 바모형을 통해서 나온 저장된 것들이 바 투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바라는 것은 우리가 축약 모형을 가지고 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쓸 건데 제약 조건은 AMAT이라는 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바 모형을 돌리고 나서는 그 충격 반응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IRF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여기서 IRF라는 함수를 써서 IRF를 하면은 우리 구조적으로 파악한 거에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FEVD라는 함수 쓰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조바 모형을 요 모형에서 그냥 FEVD를 쓰면은 그냥 자동으로 분산 분해를 계산해 줘요. 자, 요걸 한번 두 개를 한번 돌려볼게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보면은 그 충격 반응 함수가 어디에 저장돼 있죠? IRF 아웃이라는 걸 저장돼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그래서 로어, 어퍼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요 IRF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요 IRF에 2가 있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2라는 것도 있고 프로드라는 것도 있고 RW가 있고 U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열에 있는 E 프로드 RW U의 U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충격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것이 반응을 나타내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좀 다르게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게 제약 조건을 제가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그전에는 다이아고널이 1이 있었는데 다이아고널도 그냥 NA를 집어넣기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요. 여기 있는 2라는 것들은 아마도 반응들일 거예요, 반응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약 조건을 어떻게 줬었냐면요. 제약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방정식이고 프로드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실질임금 방정식이고 실업 방정식이었으니까 만약에 요것들이 충격이라 그러면요. 생산성이 프로드 샥이 왔었을 때 여기 이게 첫 번째 충격, 프로드 충격, 그다음에 실질임금 충격, 그다음에 실업 충격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요 이 프로드 RW 여기 있는 것들이 자체 충격을 얘기해 준다 그러면 충격을 의미하는 거면은 요 첫 반응들은 다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제약 조건을 단기 제약 조건을 줬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0이 아닌 다른 값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반응들을 나타낸다 이거죠, 반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2라고 돼 있는 이 리스트에 IRF 내에 있는 리스트라는 것은 2라는 것은 2의 반응이 아니라 요것은
충격이다. 이 충격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2라는 충격이 왔을 때, 요것들은 반응들을 나타내는 거죠. 2라는 충격들이 왔을 때, 요 안에 내용들은 반응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프로드 충격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프로드 충격인데, 요거는 이제 생산성, 두 번째 충격이 왔을 때, 아까 제약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는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가 했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제약 조건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충격이었고, 두 번째가 프로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프로드 충격은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프로드 충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방정식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드 충격은 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는 요 변수들은 충격들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나열되는 것들은 반응들을 나타내는구나. 충격 반응이. 이렇게. 그래서 충격 반응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구나. 요것만 좀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 반응의 함수가 여기 어떻게 돼 있죠? IRF 아웃에 있는 IRF에 돼 있죠. 이거 어떻게 뽑죠? 그래서 IRF 아웃, 리스트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보세요. IRF 아웃이라는 우리가 결과물은 리스트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거에서 첫 번째 게 IRF잖아요. 그래서 이걸 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에 뽑는 방법은 IRF 아웃에서 리스트는 꺽쇠를 두 개 넣어요. 그래서 IRF 아웃이다. 이걸 뽑아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잠깐만요. IRF 아웃에 있는 IRF를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꺽쇠 두 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RF 아웃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뽑아라. 그죠? 이렇게도 똑같을 거예요. 이 것처럼. 리스트를 뽑는 건 뭐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했을 때는 두 꺽쇠로 표시를 해가지고 원소명을, 리스트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 IRF가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걸 뽑아라. 그래도 동일할 수도 있고요. 또는 IRF 아웃이라 해서 달러 표시를 해서 서브 디렉토리처럼 IRF를 뽑아라. 이렇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요 IRF 아웃, 그러니까 IRF 충격 반응 함수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IRF만 뽑아서 여기다가 IRF라는 새로운 걸 만들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거는 이제 IRF라는 것도 리스트라는 서브 리스트로 새로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지저분한 거 있었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충격 반응만 이렇게 딱 뽑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죠? 우리 예전 연습에서 어떻게 했었죠? 이거 충격 반응 함수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가 테이블 만든 것처럼 그걸 뽑아냈어요. 우리가 분산분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충격 반응 함수를 제곱을 시켰죠. 그래서 제곱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IRF 스퀘어라는 것은 그냥 IRF랑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변수는 우리가 지금 몇 개 했었죠? 4개 변수.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드, RWU 이렇게 4개 있기 때문에 변수는 4개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RF 내에 뭐가 있었죠? IRF 내에 리스트가 4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뽑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꺽쇠를 두 개 표시해서 원소별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은 1부터 4까지 이게 IRF 내에 네 가지 리스트가 있죠.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 네 번째 리스트가 있는데 각 리스트별로 제곱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리스트에 있는 원소별로 제곱을 시켜서 그 스퀘어라는 거기다 저장시켜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1부터 16까지 매트릭스 만든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충격 반응 함수들을 제곱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제곱시킨 것들을 누적합을 구했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누적합을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요 제곱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퀘어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IRF 스퀘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제곱한 거는 사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요거는 뭐를 나타낸다 했죠? 충격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것들은 반응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어 E라는 것이 반응이 되고 E라는 것이 있었을 때 다양한 충격, E 충격, 프로드 충격, 그다음에 실질임금 충격, 그다음에 U 충격,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충격들이 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충격을 이 충격이 어떻게 되냐면 충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충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변수별로 이렇게 재정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를 거꾸로 뽑는 거죠. 아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E에 미치는 충격들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E에 미치는 충격들은 뭐냐면은 E라는 고용에 미치는 것들은 뭐냐면은 다양한 충격들이 고용에 미치겠죠. 근데 첫 번째를 뽑아보니까 첫 번째에서는 요거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을 해서 뽑으면 요 E라는 첫 번째 열이 고용 충격이었을 때 고용의 반응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프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프로드를 눌러봤더니 프로드 충격이잖아요. 여기는 충격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로드 충격에서 E가 반응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이 있을 때, 실질임금 충격이 발생했을 때 E의 반응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E 충격 왔을 때, 프로드 충격 왔을 때, 그다음에 고용 충격, 실질임금 충격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재정렬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리스트별로 첫 번째 원소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리스트에 있는 거에 첫 번째 열들은 다 고용의 반응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용 충격이었을 때 고용의 반응, 생산성 충격이었을 때 고용의 반응 이렇게 됐을 때 각 리스트의 첫 번째 연소들이 고용의 반응이고 두 번째 각 리스트별로 두 번째 반응들이 생산의 반응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좀 재정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네 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리스트,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IRF 스퀘어라는 것은 동일하게 한번 제곱한 거를 2로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근데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열, 그죠? 요것은 이거 재정렬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J가 1부터 4까지 돌아가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열, 이런 것들을 스퀘어 그쪽으로
재정렬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이게 재정렬 시킨 함수가 뭔지 한번 보세요. 요거 하나 볼게요. 원래는 요것만이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래 했다는 얘기는 고용 충격이 왔을 때 고용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거 0.15죠. 요것만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성 충격이 왔을 때, 프로덕트 충격이 왔을 때, 고용의 즉각적인 반응은 0이죠. 그래서 0.15, 0.0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원래는 밑으로 돼 있는 거를 고용 충격이 왔을 때 고용의 반응, 그 다음에 프로도 아까 0이었잖아요. 프로덕트 충격이 왔을 때 0 반응 이렇게 해서 좀 리스트를 재정렬 시킨 거거든요. 요런 다음에는 이제 누적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곱한 거를 합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컴썸이라는 거, 그죠? 각 리스트에 있는 열별로, 그죠? i는 리스트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 j라는 것은 열의 번호를 얘기하는데 뭐 동일하게 해놓고 그냥 컴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냥 각 리스트를 제곱시켜라,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RF 스퀘어 썸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죠. 제곱한 것들을 다 이것도 마지막 실험이라는 것도 이렇게 제곱돼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죠? 그래서 각 변수들을 각 충격별로 첫 번째 열은 이충격, 두 번째는 프로드 충격, 세 번째는 실질 임금 충격, 네 번째는 유충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정렬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합하고 누적합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거는 각 열별로 요것들의 합을 구해서 총합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상대적인 비중을 계산해라. 이렇게 아까 하는 것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분산분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별로 제곱한 거를 누적합을 구한 다음에 그죠? 상대적인 비중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FABD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각 원소별로, 각 리스트별로 각 로우 썸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리스트별로 행의 합을 구한 걸로 나눠주면은 상대적인 비중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FEBD2라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충격 반응 함수 우리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분사문에는 충격 반응 함수에서 각 반응들 있잖아요. 반응들을 제곱한다. 제곱해서 이걸 누적합을 구한다. 누적합을 구한 다음에 행별로 합을 구해서 그 합으로 나눠주면은 분산 반응이 된다. 이게 최종 정리된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요. 일반 그냥 바 모형에서 돌렸을 때 그냥 FEVD 아웃이라고 저장한 게 있거든요. 이바 모형 아주 기초적인 바 모형에서는 분산분해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FEV 아웃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계산한 FEVD랑 자, 한번 볼게요. 2라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죠? 2에 대한 분산분해 하면은 요거만 한번 볼게요. 숫자가 동일한지 다른지. 그 다음에 FEVT2도 한번 2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가 다른지 같은지 보세요. 동일하죠? 1.0, 0.927, 1.0, 0.927, 0, 0.061, 0.061, 0.0068, 0.0068, 148, 148, 395, 395. 그죠? 동일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아주 기본적인 바모형에서는요, 분산분해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요. 지금 이 발스 패키지에서처럼 그냥 단순하게 컨스턴트 패러미터, 그래서 전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모형 추정하고 이런 거에서는 충격 반응 함수라는 함수도 여기 보면 FEV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충격 반응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10연 모형이라든지 다양한 모형 같은 거에서는, 복잡한 모형에서는 이 분산분해 코드를 제공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산분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여기서 덧붙이다 보면은, 분산분해에서 조금 더 나가는 논의가 뭐냐면은, volatility spillover라고 있어요. volatility spillover는 뭐냐면은, 지금 분산분해는 뭐냐면은 다양한 충격들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상대적인 중요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volatility spillover는 뭐냐면은 A, B 변수 있었을 때, A, B라는 변수가 있다고 한번 따져볼게요. A, B라는 변수가 있었을 때, 그래서 요거는 또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막 핫토픽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volatility spillover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전에 했던 분산분해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자, A라는 반응이 있고요.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있어요. 일단 충격이 있죠. 마찬가지 A, B 있으면은 A라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B라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A라는 충격이 A에 미칠 수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B라는 것이 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충격은 빼버려요. 스피로버는 B라는 충격이라는 것도 B라는 반응도 보면은 A라는 게 B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B라는 게 자체 충격이 또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에 미치는 것들은 빼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A라는 것이 B에 미칠 수가 있고 B라는 것도 A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금리하고 환율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금리 충격이 금리에 미치는 거하고 환율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빼고 그냥 금리 충격이 환율에 미치는 거, 그다음에 환율 충격이 금리에 미치는 거. 그럼 또 상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어느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가 환율에 더 영향을 미쳐? 아니면 환율이 더 금리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volatility spillov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분해랑 유사한데, 이것도 분산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분산분해랑 비슷하긴 한데, 분산분해는 자기 충격이 자기에 미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volatility spillover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를 하고 A가 B에 미치는 영향, 또는 B가 A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넷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느 게 더 큰데, 이렇게 그래서 A, B 미치고 B, A 미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딱 이거저거 주고받는 거 다 삭제하고 그러니까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내가 얼마나 주느냐 받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volatility spillover라고 하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connectedness라고 해서 연결성이라는 그런 토픽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분산분해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분산분해 계산하는 것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반모형에서는 분산분해라는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분산분해 계산하는 방법을 좀 했고요. 요걸 조금만 응용시키면 여러분들이 volatility spillover, A가 B를 주고 B가 A를 주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 추경을 빼고 나서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순수하게 내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어떻게 되느냐, 커넥티드니스. 요것도 사실 이 공식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쉽게
확장시키고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분산분해,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예측오차 분산분해죠.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시계차를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제곱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